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수주가 미국 달러화 강세와 글로벌 수요 감소 속에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9월의 제조업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0.9% 감소를 소폭 밑돈 것입니다. 그러나 직전월 수정치인 2.1% 감소보다는 개선된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두 달 증가폭으로는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3일 미국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10월 자동차 판매량은 141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증가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특히 픽업 트럭과 SUV 등 고가의 차량에 대한 수요가 판매량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3일 12월 통화정책이 경기를 충분히 지지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경기 조절적인 통화정책의 수준은 12월 회의에서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원회는 통화 조절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주어진 소위만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3일 정리의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2.0%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호주 중앙은행은 6개월 연속으로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글렌 스티븐스 호주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호주의 경제는 완만하게 확장하고 있다며 경기 개선의 전망이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달러 환율은 금리 동결 발표 이후 급등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향후 5년 동안 6.5%를 밑돌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7% 성장률 목표치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공개된 시 주석의 첫 발언입니다. 시 주석은 2020년까지 중국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 수준의 2배로 늘리려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경제 성장률이 6.5%를 밑돌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토요타가 10월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20만 대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판매량인 18만 580대를 뛰어넘은 것으로 역대 가장 높은 10월 판매량을 기록한 것입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역시 10월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아트는 지난달 19만 5,545대를 팔아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평균 13% 증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10월 판매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쟁취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요즘 들어 이 시장이 아주 큰 모멘텀이 없이 각국의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시장은 다소 조정을 받은 가운데 어제 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과 유럽 시장이 좋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조금 더 전체적인 글로벌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함께 보시죠. 어제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5%, S&P 500 지수는 0.27% 올랐고요. 나스닥은 0.35%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9월 제조업 수주 실적이 예상치보다도 더욱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직전월보다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무엇보다 기대를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자동차 판매였습니다. 최근 2개월 판매 증가폭이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건 역시 에너지주를 이끌면서 지수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 마감 상황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럽 주요 증시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 지수는 0.34% 올랐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전장과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CAC 지수는 0.41% 오르면서 마감을 했네요. 자, 이날 유럽의 은행 쪽에서 일단 악재가 나왔었습니다. 앞서 발표됐던 스위스의 최대 은행 UBS는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이것이 수익성 개선이 아닌 이 세금 혜택 덕분이다라는 소식에 다시금 UBS가 급락 마감을 했고요. 또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3분기 손실을 발표하면서 역시나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어제 잘 오르면서 이 관련주 오름세에 힘입어서 유럽 증시에 결국 상승 마감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미국과 유럽의 증시 상승을 이끈 유가 과연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봐야겠죠. 유가 마감 상황입니다. WTI 가격은 전날보다 3.8% 급등하면서 47.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3.6% 오르면서 5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일단 브라질의 원유 생산 감소 전망이 나왔고요. 또 리비아의 원유 수출 항만 통제로 원유 생산량이 급감할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 유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증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이 문화의 날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홍콩과 대만은 1%가량 상승한 반면에 어제 중국의 상해종합지수 0.25% 하락하면서 3,31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증시는 사흘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상승세로 과매수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그 낙폭은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마감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 모두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0.65% 오르면서 2048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32% 오르면서 68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이 일단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장중에는 코스피가 2050선을 돌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마감까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종목별 움직임이 엇갈렸습니다. 10월에 판매 호조 소식에 현대차 3인방이 잘 올랐고요. 반면 삼성전자는 11거래일 만에 2% 가까이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K그룹은 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SK는 급락하고 대우조선해양은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어제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3.9원 가까이 내리면서 1133원을 기록했습니다. 아주 큰 방향성도 그리고 큰 움직임도 없이 잔잔하게 11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와 전망 경제학 교수에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위안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중국의 위안화가 IMF의 특별 인출권 바스켓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열릴 예정인 IMF 이사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위안화가 이 특별 인출권 바스켓에 편입될 수 있다고 전망하시는지요? 네, 실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중국 언론들이 금일 IMF 이사에서 특별 인출권 SDR 바스켓에 편입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외신도
IMF가 최근에 그 중국 정부의 금융 자유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스위프트, 즉 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 따르면 위안화가 그 8월에 국제 결제 비중이 2.79%로 일본 엔화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러한 그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의 저변 그 확대가 지금 그 SDR 편입에 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SDR에 위안화가 편입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이 중국 위안화를 전 세계적으로 질 좋은 통화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에 대한 그 수요를 높일 수가 있고, 또 중국으로서는 국가 신용 등급에도 또 긍정적이고, 전반적으로 중국과 중국 통화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현재 경기 침체가, 그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G2의 그 위상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 중국의 지금까지의 그 점진적인 그 위안화 국제화의 노력에 어떤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 그 한중 정상회담으로 원화,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상하이에 그 개설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도 위안화의 직거래 그리고 위안화의 국제화 를 또 보면서 적절히 국제화해 가는 방향으로 또 우리나라 그 외환 정책의 큰 틀을 변화를 시켜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여전히 그 중국 정부의 통제의 손길이 뭐 그치지 않는 그런 위안화가 SDR이 만약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또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그 완전한 그 어떤 태환 체제, 다시 말해 자유화를 하지 않은 그런 그 통화 위안화인데도 불구하고 IMF가 실제로 그런 고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G2로서의 중국의 그 위상 또는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그 어떤 중요도나 의존도가 상당히 크게 고려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G2로서의 중국의 경제 영향력이 조금 더 공고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교수님께서도 전망을 해주셨듯이 IMF의 이사회를 앞두고 위안화의 특별 인출권, 그러니까 SDR 편입이 유력시되면서 최근에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IMF 이사회에서 이처럼 위안화의 특별 인출권 편입을 결정하게 될 경우에 이 위안화 그리고 주변국 통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궁금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위안화 그 SDR 편입 가능성은 중국 정부가 고려를 한 것인지, 지금 이 고시 환율이 상당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안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죠. 또 이 폭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변동성도 이제 상당히 커졌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달 30일에는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하루 만에 무려 0.6%나 그 하락을 하는 또 위안화 강세를 보였고, 이는 위안 달러 그 환율의 그 1일 고시 환율제 시행 이후의 최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현재 그 상당히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와중이고, 또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수출 부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의 약세가 아닌 그 반대 강세 방향으로 선택을 한 것인데, 중장기적인 어떤 자본 자유화, 또 위안화의 SDR 편입, 그리고 중국 내 은행 건전성의 개선 등을 아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DR 편입 통화를 결정하는 결국은 그 IMF 이사회를 크게 또 의식한 탓도 상당히 또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SDR 편입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게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아직도 그 중국 위안화라고 하는 통화는 중국 정부가 크게 개입을 해서 가치를 결정하는 통화라는 점도 사실 SDR의 이 바스켓에 들어가는 통화로 편입되기에는 다소간은 자질 부족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 위안화가 SDR로 편입된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그 SDR 내에서 달러, 유로, 그리고 파운드, 지금까지는 엔화였었는데, 엔화를 제치고,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통화로, 부각이 되면서,
국제적인 어떤 그 사용이나 그 위상도 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완전히 그 국제화시킨 그 일본 엔화보다도 위안화에 대한 또 국제적 그 이 무역 거래상에서의 그 수요가 더욱 크다는 점도 그 SDR 편입 조건으로서는 뭐 상당히 또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는 그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그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위안화하고의 그 가치의 동조 현상이 있어온 편이고 이건 사실 중국과의 그 어떤 이 교역 물량이 상당한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위안화가 SDR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제 국제적인 통화가 된다는 의미이고,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위안화하고의 어떤 동조성 정도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 원화 국제화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을 취하느냐가 상당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되겠는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통화인 그 원화도 물론 국제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의 어떤 그 정책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위안화가 말씀하신 대로 SDR에 편입이 된다면 위안화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엔화보다도 위안화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안화가 SDR에 편입이 될 경우에 우리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이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우리 원달러 환율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사실 우리 원화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위안화보다는 달러화로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 환율이긴 한데요. 지금 우리가 워낙 이제 중국과의 그 교역 물량이 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외에도 지금 뭐 직접 거래가 되면서 환율 형성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위안화 또 원화 이 환율이 또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의 위안화가 SDR 편입되는 경우에 달러와 원화와 위안화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위안화 강세가 되면서 다소간 원화가 약세가 될 것이고, 그것은 중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출 부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SDR 편입을 고려한 탓인지 이 강세 방향으로 또 방향을 좀 당분간은 틀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이 어떤 교역 환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원화가 다소 약세가 되면서 좀 유리해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또 지금 이런 어떤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 어떤 국제적인 교육 환경, 또 다른 어떤 국제적인 통화들과의 관계, 또 일본과의 어떤 교역의 정도나 어떤 엔화 가치 뭐 등등 여러 가지 상당히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뭐 굉장히 없거나 대단히 작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위안화의 움직임이 미치는 영향 아주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는요, 또 한국의 중국의 교역 의존도가 처음으로 23%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교역 비중이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같이 우리나라의 중국의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된다면 이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우리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지금 이 중국의 경기 침체에 따른 성장률 둔화가 우리 경제를 상당히 또 크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한국의 교역에 있어서 중국이 제2의 교역 대상국이면 이미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은 중국에 대한 그런 어떤 의존도 또는 쏠림 현상이 점차 증가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엔저 여파가 있기도 하지만은 일본과의 교역 비중이 약 한 50여 년 만에 거의 가장 낮은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지난 2일 통계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은 9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액이 1,021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무려 25.7%를 차지를 하게 되었고,
지난 동기간에 25%보다도 뭐 늘어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일본과의 수출액은 상당히 줄어서 작년 동기 5.7%였는데 여기서 무려 0.8%포인트 떨어져서 4.9%로 감소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중국과의 교육 비중은 그 중장기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또 일본과의 교육 비중은 뭐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일본의 그 어떤 엔저 정책으로 또 우리나라 제품의 일본 수출이 상당히 또 어려워지면서 뭐 이러한 현상이 더더욱 심화가 되다 보니까 중국과의 교육 비중은 더더욱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일본과는 상당히 낮아진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아마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1교육국이 된 것이 아마 10년 좀 더 된 한 2003년도일 텐데요. 그 당시 그 1위 교육국가 미국을 그 앞서기 시작한 국가가 중국이었고, 그 이후로 줄곧 그 교육국 1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 경제 환경, 또 우리가 그 중국과의 또 지리적으로 가까운 뭐 이런 특성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2008년도에 글로벌 그 경기 위기, 금융위기 이후에 이어지는 이런 그 실물 경기 침체 속에서도 뭐 어느 정도는 또 견조하게 또 성장해오는 데 있어 뭐 중요한 또 어떤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중국의 경기 침체가 상당히 그 부각되고 둔화가 되면, 굉장히 그 깊어지면서 우리 경제도 상당히 또 타격을 받고, 무엇보다도 수출 수입의 어떤 국제 교역이 또 크게 줄어서 나타난 이른바 불황형 그 흑자가 나타나는 중인데요. 뭐 중국도 뭐 유사한 양상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현재로서 그 단기적으로는 어떤 별다른 대책은 뭐 쉽지는 않지만은 기업들이 보다 신중하게 그 재고 조절을 잘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갈수록 우리의 무역 상황도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황형 흑자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앞으로의 우리 수출 전망이 더 어두울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최고 업황을 일단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일단 조금씩 꺾일 것이다라는 전망에 더해서 자동차 역시도 앞으로의 전망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수출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렇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우리나라 무역 1조 달러 계속 갱신을 해왔는데, 뭐 지금 무역 1조 달러 붕괴는 뭐 현재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뭐 올해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후년에 또 수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주력 성장 부문이 또 보이지 않아 뭐 더욱 우려를 키워가고,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가 뭐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그나마 무엇보다도 반도체 한 해였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예상 외로 선전을 하면서 그러면 3분기에 이 서프라이즈 이익을 냈죠. 그래서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한 바 있고, 하이닉스도 무려 1조 한 4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의 전반적인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예상은 이러한 호황이 아마 이번 3분기로 끝날 것이고, 또 환율도 그다지 우리에게 또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다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DRAM 시장이 내년부터는 어떤 규모 측면에서 상당히 또 수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미국의 기존의 어떤 이 전자업체는 물론이고, 중국에서 또 부상되고 있는 이런 반도체 업체들과의 경쟁이 뭐 더더욱 또 격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타 우리가 상당히 또 강점이 있었던 IT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 모두 지금 해외 판매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뭐 크게 줄지는 않지만은 뭐 다소간이나마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기업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기술 개발과 제품 품질 향상에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기업의 의욕과 의지가 또 중장기적으로 또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또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도 뭐 필수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이 국내 시장에서는 상당히 독과점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국내 시장이 뭐 버퍼가 되는 바람에 그러한 기술 개발이나
어떤 품질 경쟁력 향상에 있어서는 어떤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그 경쟁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 외에는 큰 인센티브가 없는 것도 상당히 또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점이고 또 중요한 또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반도체 호황이 3분기로 끝날 수가 있고 또 환율도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반도체 경쟁까지 좀 우려감을 크게 낳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요즘 또 우리 조선 업황이 꽤 많이 부진한데요. 그 가운데 어제 또 대형 이슈가 나왔습니다. SK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유동성 지원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해양 플란트 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조선 업황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조선 업체들이 나아갈 길까지 궁금합니다. 예,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결국 목적자금 또 4조 2천억 원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이건 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는데요. 첫 번째는 규모가 너무 크고 또 두 번째로는 예전에 97년 위기로 사실 실패했던 기업이 대우조선해양이어서 그 당시에 공적자금 투입돼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상 국영기업으로 그 운영이 되어 왔던 대우조선해양이 또 실패했는데 또 이러한 천문학적인 그 공적자금을 또 넣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의문스럽고 또 현재 그 이 조선업 경쟁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우리가 중국에 상당히 또 뒤처져 가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기 때문에 이 대우조선해양을 기존의 그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 뭐 합병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거나 아예 뭐 예를 들자면 중국 자본 등에 그냥 매각을 하고 그 재원으로 뭐 다른 어떤 사업의 기회를 그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뭐 어떤 그 가혹한 구조조정이 지금 당장은 좀 뭐 힘들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훨씬 더 좀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지금 중국 때문에 이미 1위 자리를 빼앗긴 지가 오래고 그래서 또 조선업체들이 또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 해양 플랜트 사업으로 지금 옮겨가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기술과 경험 부족 그리고 공기 지연 또 발주처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상당히 그 조선업체 중에 대기업인 현대, 삼성 뭐 지금 대우조선해양까지는 물론이고 이 STX와 같은 뭐 중견기업의 뭐 실적에도 엄청난 손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한편으로는 조선업 상황이 뭐 단기적인 또 경기 침체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기도 하지만은 이미 조선업에서는 좀 높은 부가가치가 나오기는 어렵고 뭐 그럼에도 엄청난 그 자본과 인력을 또 필요로 하고 또 우리나라 그 업체가 대우, 현대, 삼성뿐만 아니라 수개의 중소 중견 기업들이 또 이 조선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가 그 STX를 어떤 그 인수한다는 이런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자연스러운 M&A나 구조조정이 좀 상당히 그 바람직한 현상이고 정부는 사실 이런 그 어떤 시장 자발적인 그런 구조조정 또는 M&A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는 것이 1차적인 정부의 역할이지 뭐 이번처럼 대우조선해양에 또다시 그런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투입을 하는 것은 뭐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위안화부터 조선 업황까지 많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시장 전략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각 개별 이슈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시장부터 자세히 리뷰를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시장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강보합권 오히려 뭐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거래소 지수 대형주 쪽의 상승, 특히나 이제 그 현대차 그룹 중심의 자동차 업종 중심의 어떤 그 상승 시장 내에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 0.65%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한 0.3% 상승에 다소간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승률 보였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일단 대외 모멘텀은 분명히 거의 대부분 소진되었다. 오히려 대외 모멘텀의 부재 상황. 오히려 시장은 지금 현재 대내적인 이슈에 의해서 대형주 상관없이 중소형주 상관없이 어찌 보면 좀 대형주 중심의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요. 유동성의 연장이라는 긍정적인 그런 시장의 분위기 이런 속에서 시장의 뭐 급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간 상당 부분 희석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상승 쪽으로 이제 그 어떤 그 모멘텀 한 가지만 있으면 상승 쪽으로 시장 방향을 잡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특히나 어제 우리 시장의 상승 분위기, 뭐 글로벌 시장의 상승에서 그 어떤 그 힌트 내진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내적으로 어쨌든 대형주 중심의 어떤 그 시장 상승장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점, 어찌 보면 큰 그림 속에서는 시장 이제 뭐 좋은 어떤 그 날이 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다라는 쪽에 좀 희망을 걸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점점 이제 그 시장에서 얘기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사실상 뭐 1년여 이 금리 인상 이슈가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의 계속적인 어떤 그 발목을 잡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그다지 그렇게 큰 영향, 일시적인 충격은 올 수 있겠지만 그다지 큰 영향은 분명히 없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상당 부분 호전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쪽에 어떤 그 무게 중심을 옮겨가면서 시장의 분위기, 일단 긍정적인 상황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이제 그 종목별로 이제 그 움직이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실적 시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대형주들 중심으로는 3분기 실적 시즌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소형주 중심의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듯하고요. 이 부분 이번 이제 그 11월 16일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 16일까지 실적에 대한 3분기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 중소형주 중심으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 계속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오늘 좀 얘기해야 될 부분들, 어제 시장에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산업별, 기업별 자발적인 그 빅딜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 빅딜이 나타나고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서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대형주 중심 그리고 자본재 장치산업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빅딜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각종 대형주에서 사실상 나타나기 어려운 급등락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조회 공시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지금 그 요구가 되고 있다라는 것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특징 업종이나 뭐 종목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산업별 산업 내별 그 자발적인 빅딜 이슈에 따라서 그 루머가 난무한다라는 것. 어제 그 SK그룹주와 관련해서 조회 공시 들어간 부분들 이로 인해서 SK그룹주들의 급등락이 연출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는데요. 결국에는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조회 공시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그 SK그룹에서 사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루머가 확산되면서 SK그룹주들 아침 오전 한때 이제 그 SK하이닉스 긍정적인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SK하이닉스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K그룹 내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이름
하나만으로 어떤 그 다시금 그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나타났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꼭 그 산업별 지금 자발적인 그 빅딜 관련해서는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특징적인 업종을 살펴보라고 하면 뭐니 해도 여행주와 자동차 관련주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자동차주 조그만, 사실상 보통 때 같으면 좀 묻혀버릴 만한 뉴스일 수도 있었습니다. 10월달 판매 호조라는 뉴스 때문에 자동차, 현대차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 글로비스의 상승폭이 특히 좀 크게 나타났었고요. 이런 부분 자동차 관련 만도, 현대, 위아 뭐 할 것 없이 자동차 관련주들의 큰 폭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것. 말 그대로 이제는 그 전차 군단이 한때는 한 번은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였고 지난주까지는,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가 그 바톤을 바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 그대로 그냥 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행주와 카지노주 역시 어제 동반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행주, 카지노주, 뭐 호텔신라의 급등도 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 순환매 과정에서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어제 시장 움직임 그리고 종목별 움직임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요즘 들어서 산업 내에서 자발적인 M&A가 부쩍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요즘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은데요. SKT의 헬로비전 인수, 그리고 롯데케미칼의 삼성화학계열사 인수, SK의 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설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M&A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까지 봐주시죠.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SKT 그리고 CJ 헬로비전,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롯데케미칼이 삼성그룹 내에 있는 화학 관련 회사들을 M&A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각 산업별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지금 일촉즉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뭐 루머에 휘말렸었던 SK 그룹주들,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거를 이제 그 인수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초기에는 이제 그 자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과연 그 불확실성을 떠안았을 때 미래에 대한 현재의 불확실성을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과연 바꿔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 내에서 자꾸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 하나의 큰 틀이 이제 그 해운업종이 되겠습니다. 현대상선에 대한 어떤 그 움직임, 현대 그 증권의 매도 불발로 인해서 현대상선의 이제 그 어떤 그 자금 구조가 개선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부가 주도를 해서 한진해운으로 하여금 서로 간에 그 인수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 사실로 이제 그 판명이 됐었고요.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들이 삼성중공업이나 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간의 어떤 그 합병 얘기, 현대중공업과 뭐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 얘기, 어제는 그 SK그룹으로서의 피인수설까지 지금 각종 얘기들,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이때는요,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것,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조심조심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M&A 설로 인해서, 그리고 M&A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 매수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 오히려 보수적인 견지에서 이런 업종들, 산업군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듯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렇지만요,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긍정적인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이다. 과거 중국 내에서 산업별 미니 구조 조정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현재 우리 시장 내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듯하고요. 산업별 미니 구조 조정들, 이런 구조 조정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큰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그 부분일 것이다. 오히려 글로벌
글로벌 경쟁력을 한 군데로 집중시켜서 강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중장기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관심 갖게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결국은 지금 현재 얘기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철강 업종 그리고 지금 건설 업종까지도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꼭 좀 염두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M&A 이슈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는 점, 그리고 내용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점에서 이 M&A 관련주들 조금 더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또 최근까지는요,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또다시 중소형주를 바라볼 때가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무게중심을 좀 어디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대형주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어떤 중소형 성장주 쪽에서 본다라면 또 지난번에 나타났었던 어떤 시세의 폭발 과정을 또 한번 기대할 여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가능성은 상당 부분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오히려 과거의 시세 폭발 과정에서 손실을 보았던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만회하려는 움직임들이 오히려 나타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11월 접어들면서 다다음 주 초까지는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에 의한 변동성 부분들 꼭 체크를 하시고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매도하는 그런 전략, 어떤 비중을 줄이는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대외적인 이슈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소강 상태이다 보니까 대내적인 이슈에 의해서 우리 주식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니 해도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이다라는 것. 그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결국은 지난 4월달, 5월달에 우리 시장 내 한 차례 휩쓸고 갔었던 어떤 배당 이슈랄지, 자사주 매입이랄지, 어떤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기업 소득세 환류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기업 소득세 환류와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M&A 과정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모든 정책들은 지금 현재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 상당 부분 시세가 유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정책의 방향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유동성 장세 지금 현재 연장 상황이다라는 것. 그 연장 상황, 유동성 장세 연장이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 그렇다라면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 대형주와 맞물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신승용 대표님께서는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자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대형 경기 민감주에 대한 강조 꾸준히 해주셨는데요. 대형주의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모멘텀이 좀 없는 요즘이죠.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상황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좀 봐야 될 듯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유동성 장세가 밑에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큰 폭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박스권 상황에서의 소폭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 모양새는 결국에는 순환매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종목별 업종별로 순환 양상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 나타나면서 상승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대형주에 대한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늘려나가자라는 그런 말씀 아울러서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변동성 분명히 염두를 하시고 시세가 날 때마다 매도해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전략 오늘 역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한 관심 유지해 주셨고요. 중소형주는 3분기 실적을 조금 더 바라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시황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신 SM 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또 코스닥이 678포인트를 지지하면서 다시금 장중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이 기준선 우리 시장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또 말씀해 주셨던 종목 위메이드가 실적 발표를 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대처 방법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부분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지수 678포인트가 이탈하게 된다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반드시 이제 코스닥 지수 678포인트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자, 어제 이제 저가가 678포인트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재차 반등권역에 들어온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물량을 조금씩 늘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날을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전일 그런 대형주들 흐름들, 특히나 이제 자동차나 조선, 증권, 철강으로 이어지는 상승적인 부분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전기전자의 상승적인 측면들이 한풀 꺾이게 되는 모습들이 나와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다시 한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특히나 이제 증권주들, 그동안에 이제 지수가 상승해도 증권주들이 힘을 못 쓰는 모습들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증권 섹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조금은 지루하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좀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이제부터 증권 섹터들의 상승적인 측면들 잘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오랫동안 머물다가 최근 들어서 어떤 그런 개인들을 털어내려는 그런 하방을 만들어놨던 어떤 그런 최근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상황에서 전일 증권주들의 상승적인 측면과 지수의 상승, 글쎄요, 사실 지수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증권주들도 동반해서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졌던 그런 상황이 이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나왔어야 되겠지만은, 최근에 급락 후에 재차 상승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그렇다면 증권주들이 재차 상승하는 과정이 다시 한번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 지수는 연말로 갈수록 얼마만큼의 상승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동반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속 우리 상한가 팩토리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 자, 현재 구간 가능성 있는 종목 미리 길목에 잡아서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낚아챈 이후에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까지 인내를 좀 하자. 결국에는 이제 연말까지 보고 배팅 강도를 조금씩 높이자라고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고 주문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항시 포트를 맞춰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비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증권주들과 또 한 가지 섹터, 사실 이제 철강 섹터도 한 번씩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 전일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그런 어떤 그런 희비가 갈리는 그런 모습들. 일단은 뭐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눌림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종목군 중에 포스코를 좀 말씀 좀 드렸었죠. 계속적으로 대형 섹터에서 나오고 있는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 일단 61선이 저항으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지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제 다시 한번 그제의 저점을 감싸는 양봉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 61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철강 섹터들, 글쎄요, 뭐 어떤 이슈로 인해서 급등락이 좀 있을지언정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씩은 저점을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어제 이제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 종목들 상당히 좀 희비가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급락한 종목이 있는 반면에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는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도 좀 말씀 좀 드렸지만은 재료가 있는 종목분들, 그러니까 올 연말과 내년 초에 재료가 나올 만한 종목들은 조정폭이 좀 나오더라도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항시 재료 먼저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 첫 번째로 하시면서 어떤 상황이 오게 되더라도 위기 관리를 잘 하셔야
연말까지 좋은 그런 수익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좋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 사실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게임주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연말까지. 그러니까, 겨울방학 시즌이 사실상 이제 최대 게임 섹터들의 클라이막스, 겨울방학 시즌이 클라이막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반등적인 측면들이 나올 때, 그것이 이제 기술적 반등인지, 2차 상승인지, 아니면은 바닥권에서 뽑아 올리는 종목군들은 박스권을 돌파하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특히나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 11월 달에 있을 지스타에 대한 어떤 신작 게임들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안드로이드 쪽과 구글 쪽에서의 위메이드의 신작 게임에 대한 사실 인기 순위 랭킹에 지금 현재 등극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인기 순위와 더불어서 매출 상위에 랭킹 상위로 올라갔을 때, 이제 오늘 나오게 되겠죠.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됐을 때, 이 흑자가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 흑자 연속이 업종 턴어라운드. 그것은 이제 바로 주가의 상승폭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간파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지난번에 10월 달에 했던 10월 초순 정도 했던 7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한 그런 상황에서 박스권 구간에서 그 자사주 매입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자, 특히나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특히나 이제 이 자사주 매입이 실적 발표 전에 자사주 매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대주주가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 그것이 거의 최고치가 되고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에서 자사주 매입이 진행이 되면 거의 바닥 라인들이 바닥인 것과 같은 이치로 오늘 실적 발표 또한 자사주 매입을 한 어떤 중요한 결과론적인 측면들이 한번 나올 것으로 좀 예상되는 그런 부분인데, 글쎄 일단 뭐 오늘 뭐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일단 뭐 오후에 나올지 오전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물론 이제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슈팅이 한번 나올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어제 이제 사실 6% 정도 급등이 바닥권에서 전저점을 유지하고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온 그런 모습들, 5일선과 주요 2평선들을 한 번에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저항으로 있는 61선 앞에서 제가 이제 포스코를 설명드리면서 61선 저항이 지지로 전환이 됐다, 그런 과정에서 상승폭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어제 상승폭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일 글로벌 증시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닥 지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윗골이 달린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자, 이것이 이제 단발성을 끝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개인들을 괴롭히면서 저점을 좀 낮출 것인지, 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코스닥 지수 687포인트는 제가 봤을 적에는 반드시 지지를 하면서 상승폭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점. 사실 이제 이 코스닥 지수가 그동안에 이제 저점 610포인트를 지지를 하면서 박스권에 계속적으로 지금 8월 말부터 갇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 돌파형이 나오는 그런 구간 속에서는 전저점을 반드시 유지하면서 상승폭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 자, 그것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상승함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그동안 이제 주도했던, 이끌었던 그런 섹터들이 다시 한번 상승함으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도 동반 박스권 돌파형이 나와줘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연말로 갈수록 배팅 강도를 조금씩 높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장 장대양봉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는 코스닥 687포인트 지지 여부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연말을 보고 강도 높은 대응을 해보자라고 해주시면서 바닥권 종목 중에서도 이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대응하자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또 위메이드 오늘 발표되는 실적까지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득 코멘트와 함께 오늘도 좋은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종목 고민 한 방에 날려드린다. 시청자들의 수익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 알아본 것처럼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요. 아직까지 우리 시장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전일 미국과 유럽이 소폭이지만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는 점, 그리고 유가가 어제 급등했다는 점이 오늘 우리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시장 출발 상황부터 또 면밀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개장 상황 분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